자, 요번에 이제 할 것은 태평천국 운동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태평천국 운동은 지금까지 거의 뭐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첨조 정무제도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외에는 별로 나올 기출 운동가 별로 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 태평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이상향을 얘기하죠. 대동세계를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이상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는 이 기독교를 이제 중심으로 하지만 기독교 외에도 뭐 유교라든지 등등 기타 사상 등을 결합된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태평천국 운동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적 배경으로 일어났어요. 일단 농민 생활 피폐를 줄 수 있겠죠. 은가위 폭등됐고 재해가 반발했고 발발했고 관리 부패, 인구 성장이 이르지 못한 경제 사정 등등이 있었고 아편 전쟁에 패배를 해갖고 배상금 지불,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당시 새롭게 이제 무력 집단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객가와 본진의 어떤 대립, 개투 같은 것들이 반발했죠. 자, 이런 등등을 해갖고 이제 발생했던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1차 중영전쟁에서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것은 청주의 권위를 크게 추락시켰다. 자, 청주의 권위 추락은 사회불안과 맞물려 한촌사회에서 반란의 기운이 양성화되었다. 사회불안은 권력 중기 이후에 중앙과 지방인재의 부패, 백년교 난 진학 과정에서 드러난 정규군의 부패와 무능, 농민 생활 수준의 하락, 지주의 토지 집정에 따른 그 소장농과 자장농의 몰락에서 비롯되었다. 자, 태평천국의 봉기에 시작된 강서선과 강동선은 특히 지리적으로 치안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 되는데 강서의 산악지역, 강서는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를 의미해요. 예, 강서. 여기가 강서고 이쪽 지역이 강동이죠.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이 강서 지역은 지금 이제 오늘날 장족 자치구라고 돼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일어났던 것이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서 산악 지역에는 한인들이 배척당한 소수민족들이 많고요. 강상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무력 집단이 있었다. 강주현 근처에 또 해적들은 천지회 같은 비밀 결사에 연결됐다. 천지회는 해당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청마 때 또 반란도 일으키고 그랬던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당 세력들이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에 또 많이 가담을 해요. 자, 이런 그 천재 같은 해당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 반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만주족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해당 세력들이 태평천국 운동에 개입되면서 들어가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반만 사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멸망 흥한이라는 것들 내세우잖아요. 이 멸망hun이라는 구호는 태평천국 때 이제 해당 같은 천재 같은 해당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내용 보면 천진에는 이제 명의 멸망 후에 안주족의 총조의 중국 지배에 불만을 가진 한인들 조직된 결사로서 그 중국 남부에 동남아시아까지 강범위하게 존재했던 그 세력들이 천진회였고요. 자, 여기 이제 남경주하고 개항된 상해가 대외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제 유일한 대외무역 항이었던 강주가 상대적으로 불황에 빠졌다는 거. 그리고 덕분에 강주에 상당한 실업자가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 게다가 이제 전쟁 후에 이제 해산된 병사들이 항촌사에 방치되었다. 자, 강서선 치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객가와 본지인의 싸움이었다. 이 객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외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지인. 그래서 이 본지인이 있고 원래 본진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또 들어온 사람들 객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강동선, 강서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 어떤 전 지역적인 항상돼요. 그래서 명말 때 이제 뭐냐면 명말 청초 때 그 인구 이동이 많았잖아요. 명나 청나 때.
그러면 인구 이동이 많으면서 그 들어온 사람들 객가, 본지인들을 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객가 문제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나라 때나 청나라 때 그 농민 반란들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 뭐냐면 객가들 유입,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유입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객가와 본지인의 싸움을 뭐라고 하냐?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이건 개투라고요. 개투. 이 객가와 본진 개투라고 보시면 돼요. 개투.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객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강동성 이주해온 한족을 강동성 본지가 구별 호칭인데, 하북의 한족이 내단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명말 이후에서 대만, 강서 등 아주 많이 이주했는데, 태평천국 운동은 객가와 본진의 충돌에서 발달됐다고 본다. 객가가 객가오라는 독특한 방언을 사용했는데, 이 객가오라는 건 뭐냐면 강동에는 강동어가 있잖아요. 활성이죠, 얘네들은. 근데 되게 하북에서 내려오는 애들은, 얘네 이주민들은 주로 그 북경어나 북쪽에 쓰는 말을 써요. 말이 좀 달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말을 나중에 동화되면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또 같은 지역끼리 사 공동체끼리, 이렇게 객가랑 공동체끼리. 그래서 객가에 그 자기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대손손 뭐냐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종전에 현지어와 약간 섞여가지고 이런 객가어라는 독특한 방언을 사용하게 돼. 그러니까 현지 언어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장기간에 거쳐서 강동세 흘러 들어온 객가는 독특한 방언과 간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소작농이었고 숲구이나 뭐 탄광 노동 등에 종사했다. 객가는 오래전부터 강소성에 이주해 와 있던 본지인의 한촌 공동체에 소외됐기 때문에 이들과 본지인 사이 집단적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객가는 본지인의 한촌 공동체 이념적 토대인 유교권이 도전한 이당 사상인 대상제를 교리를 위해서 조직된 운동세고 발전됐는데, 여기에서 태평천국이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평천국 성격 한마디 말하기 구정하기 어려운데, 태평천국은 농민들의 어떤 균등한 자산을 소유한 대동사회 구현. 이 대동사회는 그 당시 유교에서 말한 이상적 사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순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동사회 구현은 여기 태평천국뿐만 아니라 범법 자강 운동에서도 대동사회를 또 구현을 뭐냐면 해요. 자, 그래서 이 정통적인 반란 이념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조를 대신해서 한일 왕조를 세우겠다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대신 유교 윤리 토대로 정통적 질서 그 자체에 대한 이단적 종교의 배상자의 교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유교적 어떤 대동사회를 구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 기본 핵심은 기독교죠. 기독교에다 유교나 불교, 그다음에 그때는 민간 신앙 같은 것들, 이거 강동이라고 하는 신내림 같은 것들을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을 볼 때는 이 배상자의 고리가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약간 이제 이단인 이유가 이제 홍수전에 이제 발언에서도 행동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유교를 비판했지만 실제 유교와 불교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요소들 다 수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홍수전의 배상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왜 건너뛰게, 잠깐만요. 이게 맞나? 자, 이 부분은 그 뒤에 이제 그 동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동양사 개동 648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홍수전이 이제 배상자교를 만드는데, 이 홍수전이라는 인물은 그 밑에 있죠. 이 홍수전은 그 강동성 위원 출신의 이주해온 객가 출신의 중농 지방이었는데, 1827년 14살 때 과거 1차 지방시험이 거기서 합격했으나 강조해본 2차 시험에서
여러 번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생원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뭐냐면 차절을 겪었다. 그 기독교 입문서인 권세 양언을 읽고 기독교교를 학습하게 되죠. 원래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이제 보고 돌아오는 길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기독교 교리를 핵심적인 것들 정리해 갖고 만든 팜플렛이 있었어요. 성교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줬어요. 홍수전한테. 그러니까 홍수전이 그걸 받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좀 읽다가 처박아 뒀는데 과거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어 좀 약간 신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 건세 양언을 한번 다시 읽기 시작해. 그래 갖고 그걸 읽고 나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 올랐는데 하나님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너의 형이고 너는 나의 어 예수님의 나의 두 번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 홍수전이 예수의 뭐냐면 동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꿈을 이제 꾸고 나서 계시를 받고 나서 만든 것이 배상자교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통일교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죠. 자, 홍수전은 1850년에 사회적 모순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명청 흥한, 그래서 멸망흥한이라고 하죠. 이 청을. 자, 내걸고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다. 홍수전은 일찍이 관리가 되려고 과거심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하고 시에 빠졌을 때 꿈속에 상제가 나타나 올바른 신앙을 하고 구세주민의 길을 열라고 계시를 받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자, 그의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줬던 책은 건세의 양용이라는 개신교 선전 책자였다. 그의 친구 풍옥상과 함께 배상제교를 조직하고 그 당시 그 기독교를 포교하기 시작했다. 자, 홍수조는 중국의 상제와 기독교 여호와 같은 인물을 믿고 참된 신은 천부상강제라고 생각했다. 자, 이제 인간은 모두 평등한 네, 서로 차별하고 싸우는 것은 이 상황을 버리고 거짓인 요마인 도교 불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장했다. 따라서 태평천국의 무치인 배상제교는 그의 초기 주장에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아편, 도박, 주술, 음행을 금지하는 윤리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자, 그런데 이제 상제교는 포교 활동하는 과정에 그 성격이 변했는데 이 강서지방에서 주로 했어요. 이 사람 강동 출신이지만 강서지방에 이제 주로 와갖고 이제 포교를 했는데 이때 강서지방에 이주해온 계가 출신 농민들 비참한 생활 속에 침투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다른 토속적 일신교를 변모했다. 자,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소가 이제 강한 게 그 강동이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강동이 일종의 신내림이죠. 그래서 이 신내림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그냥 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양수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양수천은 그 강서성의 수구시 출신이거든요. 수술 굿던 출신인데 신분이 되게 낮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양수청은 이 그 강동 신내림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을 빙의하거나 예수님을 빙의하는 식으로 해갖고 최고식 그 수장이었던 홍수정을 불러서 또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죠. 예. 자, 하여튼 상제를 믿으면 질병은 물론이고 독사나 호랑이의 해를 벗어날 수 있고 생활의 풍족함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익을 강조하고 강서 지방에 유행했던 강동이라는 일종의 신내림 풍습을 가미하게 됐다. 자, 이것은 꼭 상제교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종교 혁명 운동에서 발전하게 되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 이래하여 이제 홍수전은 객가 출신의 숙구시 출신이었던 그 구리 출신이었던 발음이 안 되네요. 예. 양수천과 빅릉 출신 소조기의 도움을 받아 1847년 우상 파괴에 따른 지배계층과 항쟁을 시작했고 그다음 홍수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며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지상에 참된 구세주가 되어 인민을 구한 사명을 상대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운동을 확대해 나갔다. 그래서 그는 각 마을에 있는 공자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를 타파하는 모범으로
모범 행동을 실천했다. 그러니까 1150년 7월 강서성 각지의 상제군 회원들은 강서성 금전촌에 결집해 봉기했다. 자, 참가자 성분을 보면 주적은 객가예요. 객가 출신 농민과 그다음 가난한 원주민들, 강사농 노동자. 특히 이제 그 강서성에는 장족이 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이 강서성이라 보이지 않고 장족 자치구라고 하죠. 이 지역이. 그래서 변경의 소수민족이었던 요족, 장족으로 구성되었다. 홍수전이 나라 이름을 태평천국으로 한 것은 대동사상을 봤던 천하의 일가를 이며 태평을 누리겠다는 뜻에서 태평을 내세웠고 천국 기독교 성서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의 의미를 말한다. 이 태평천국 운동의 목적은 멸청응한, 그러니까 멸청응한인데 여기 보면 멸망응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더 좀 자연스럽죠? 네. 제가 배울 때 멸망응한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멸망으로서 청조를 타도하는 반란이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는 만주족의 반란, 그러니까 만주족의 의미 반만사석도 있는 것은 그 당시 해당의 큰 공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참고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청나라대나 청이나 만주족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모르겠다. 청은 모르겠는데 이 만주족 자체에 대해서는 반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네, 다른 책을 보니까. 왜냐면 이 만주족이 여기 한족이 중국에 들어올 때 책마다 다르지만 뭐 20만이나 100만이나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그 인구예요. 근데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냐면 북경이나 그런 요충지에만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주족들이 거의 한족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 뭐 강도성, 강동성이나 강서성 일대에서는 만주족에 대한 개념도 없어. 청나라는 있지만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웠다는 그 뭐냐면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변발 지금 하고 있지만 예전에 병발하면 막 반항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병발이 200년이 지난 거니까 예전 기억 다 까먹고 그냥 일반 평민들은 그냥 하고 다녔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만주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었는데 반만적인 어떤 생각 사고방식이 없었는데 거기에 해당이 참여함으로써 요게 멸망흥한이라는 구호가 생겼다고 그래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멸망흥한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청주를 타도하는 반란이었다. 그 이들 실천하기 위해서 병발을 장발로 곤치고, 자, 머리 스타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병발을 장발로 곤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만주족의 통치를 안 받겠다. 독립된 국가를 만들겠다. 한족의 국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백년교도의 난이라든지 후에 이제 나중에 그 일본 유학생 중에 그 반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머리를 번발을 잘랐어.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곤치고 남녀차별 반대. 자, 유교 배척, 토지의 균등 분배 이렇게 되죠. 이거와 관련된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천조 정무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양수청, 위창이, 석달계가 중심이 되어 군열과 간제, 역법 등을 제정했다. 이렇게 있죠. 그 여기에서 이제 그 태평천국운동의 지도부를 좀 볼게요. 지도부를 보면 일단 수장은 홍수전이죠. 자, 홍수전이고 이 홍수전은 나중에 청왕으로 이제 불렸던 사람이야. 네, 청왕.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형식상 1인자고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위창이라는 사람이에요.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양수천이라는 사람이죠. 얘가 넘버 2예요. 네. 그렇지만 강력한 실권을 갖고 있어. 아까 이제 양수천이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강동이라는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님, 예수님 빙의하면서 실권을 누렸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북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위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창이. 위창이는 그 있는데 위창이는 이제 이게 말 잘못했네요. 이게 북왕이 아니라 얘가 동왕이다.
위창이가 부광이 되죠. 얘는 중소지휘층이고 좀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양수청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죠. 그래서 대립을 하게 돼. 얘네들은.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달개가 있어. 석달개. 이광이라고 하죠. 이광. 예.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남경에 정착하면서 이 홍수전, 양수천, 위채가 막 치고 싸우거든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그 남경을 떠나서 사천성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죽게 되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보면 그 소조기가 있고 빈농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그 북상 중에 이제 죽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남경 올라가는 도중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지도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이수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수성은 이제 후기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말기 때 군사행정 같은 것들을 이제 주도하고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수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홍수전이 이제 그 뒤에 북경 참변 이후에 청경 참변 이후에 북경 참변이 아니라 이제 그 청경 참변 이후에 그 당시 이제 뭐 자기 일파들 많이 고용을 해요. 왕으로. 그래갖고 대표적인 사람이 자정신편을 썼던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홍인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후기 지도자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또 한 사람 들면 풍옥산이 있다. 풍옥산은 홍수전의 친구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소조기와 함께 소조기도 북상 중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북상 중에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남경에서 자리 잡을 때는 이 홍수전, 양수천, 위창이, 삿달개 이렇게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뒤에 이제 홍인간이나 이수성 같은 사람은 뒤에 이제 참가했던 인물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요 내용은 이제 한의조로 다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제 한의중 내용을 보면 몇 페이지 펴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30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여기 배상주 회원 등 우상파기야 한충민대 개종을 필연적으로 본진과 충돌 불러왔고 1849년에서 1850년에 기근 속에서 본진과 배상제교 회원 간의 무장 충돌이 빈번해졌다. 그래서 1850년 7월 강서성 각지의 배상제교 회원들은 자영산 근처의 금존촌에 모여들었다. 자, 모인 사람 중에 객가농민, 숙구위, 그 다음에 그 강상 노동자 외에 소수민족, 본진 개종자도 있었다. 배상제 교리와 엄격한 교육 때문에 꼭 이탈하긴 했지만 비밀 결사인 천재 회원도 있었다. 자, 2만 명의 강력한 무장 집단을 이룬 배상제교 회원들은 청주의 지방군과 충돌하게 됐고 결국에 홍수전은 자기 생인 1851년 1월 10일 날 천상의 종교적 천국을 지상을 세운다을 내세워서 태평천국을 선언하고 같은 해 3월 청왕으로 즉위했다. 자, 개인의 종교적 구원을 내세운 배생자들과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태평군은 청조의 군대와 격돌을 치면서 계속 북진해 9월 광서성 중부에 영안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진 관련된 지도는 그 여기 있죠. 이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이제 그 쭉 올라가서 이 남경을 점령하게 돼요. 여기 그래서 이 남경을 수도로 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중에 이제 그 정권의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태평구 체제 정비 내용들 보면 독자적인 청력을 반포해서 달력을 반포해 정치적 정통성을 가시하고요. 강복, 의례 등을 통해서 계급적 차별 제도를 이제 정했고, 그 다음에 양수청, 소주기, 풍옥상, 위장의 석달기를 각각 동서남북 이광으로 이제 봉했고, 양수청에게 통수하게 해 군사 정치적 지도체를 정비했다. 그래서 양수청이 그 당시 2인자였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만주족의 청조를 타도하고 한일 해방에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자는 대민 선전을 벌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어 승패를 거듭하면서 북상 태평군은 1153년 1월 호북성의 무창을 점령한 다음에 병력 50만이 늘었다. 3월에는 남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청경이라고 수도를 정했다. 태평군이 남경에 이르기까지 빈민과 농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모습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대민 정책 덕분이었다. 모든 제야가 상제의 소유한 전제에서 보편적인 형제에 기반한 평균주의 강조, 엄격한 균열 집행과 점령 제한에 대한 안전 대책, 지주나 부연 상인대 지방 실력자의 징발 또한 타격, 기존의 항천 질서 유지 노력 등을 복합적으로 태평군의 세력 확대에 기여했다. 자, 남경을 점령해 권력 기반이 마련되자 태평천국은 통치체제 구축을 본격화되었고요. 이때 간행된 것이 뭐냐면 천조전무제도예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유일하게 태평천국 운동과 관련된 독립된 문제가 나올 때 요거 하나 나왔어. 천조전무제도. 이 천조전무제도는 그 1854년에 간행된 태평적 2년과 정책을 담긴 문서야. 이거 나중에 발견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규정한 토지제도와 군사조직 그리고 관리 임용제도, 사법제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제도를 매개도 해서 뭐 관리조직, 관리 임용제도와 사법제도, 행정조직을 통과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권의 강력한 통제를 통한 군등한 경제체제를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는 문건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실시됐는지 안 실시됐는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실시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의 체제 이념과 정책의 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네. 자, 이에 의하면 태평천국은 그 당시 이제 전제적 왕조 경제 권력 하에서 신분 계급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 전체를 국가에 통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국가 통제 주요 매개체로 지방 정부에 한간이 있었다. 태평천국은 양사마나 그다음에 시야에 25갈 1량으로 조직해 말단 지방행정 조직을 삼고 군수 이하의 13,156가를 1군으로 해서 최고 자치행정 조직을 삼고자 했다. 자, 양사마 군수는 중요한 한관으로서 양사마는 미국 생산과 간의 부업이 잉여부는 25간마다 설치된 국고에 징수하고 그리고 군수에게 보급하여 군수는 토지 분배 수익과 진출을 총괄했다. 자, 모든 생산물은 국가 관리하고 분배하는 잉여 생산물은 국부에 귀속되도 구정했다. 토지도 성인 남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했다. 그런데 천조제물가 이렇게 분배를 위한 토지가 어떻게 조성한 것인지 문제가 구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사적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한 한수 규정이 없어 사유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실제 태평천국에서는 엄격한 신분 계층 질서에 따라 생산군의 항유권이 차별되었던 걸 강요할 때 이 문서가 간행이 되었으나 유포되지 않았던 걸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실시 여부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군중사상이 있으면 지주를 탄압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좀 보면 그 다른 그 책에도 보면 태평천국 운동 안에서 지배하돼서 소작인들이 소작력 거부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태평천국 입장 올 때는 지주들에게 지세를 받고 그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작인들의 어떤 소작력 거부 투쟁, 그러니까 그 항조 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죠. 태평천국이 그 지주제 자체의 제도적 폐지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조세 납부를 어렵게 하는 소작인들의 소작력 거부 투쟁을 불법으로 규제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 측면이 있긴 했지만 태평천국의 지도층은 사회권을 강력하게 통제하되 군등한 경제체를 지향한다는 걸 명확히 했다는 걸 주목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유재산은 인정했지만 사유재산을 강력히 통제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의 빈민, 그 다음에 농민 등 피지배층의 원망이라는 걸 예전부터 원했던 그런 것들을 반영함으로써
반영한 것으로 태평정부에 대한 농민의 기대에 대한 호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일정한 통치 영역을 확보하지 않았던 이 태평군은 남경의 건도 이후, 여기 이제 수도를 정했죠. 한중 지역의 통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벌군을 북으로 파견한 것 동시에 서쪽은 원정군을 보냈다. 양장의 유역을 확보하는 태평군의 노력은 1856년 중반까지 무렵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점령 지역에서도 한간제를 도입해 지방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자, 태평천국은 한중민의 한강을 추천받아 한중 행정기구를 재편해 조세를 징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처음에 불안정한 전제 상황과 지주나 신사 등 기존의 한중 지배의 기회주의 태도 등으로 인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한간으로 추천된 이가 하층민이었던가 달리 후기에는 지주나 신사 등 한간지를 다수 차지했다. 그러니까 현실과 좀 타협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또 기존의 지주제를 유지하고 기왕의 조세인 지정을 실시했다. 자, 이 지정은 청대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청대 조세책을 그대로 인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평천국은 또 가거제를 봤어요. 예. 그래서 태평천국은 유교 경전하지만 기독교 교리를 주된 시험으로 하는 가거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반유교적인 태평천국 2년간 전쟁 중이었던 당시 상황 때문에 기존의 신사층이 응시한 경우 아주 드물고요. 입밖에 관료제도, 지방행정제도를 완비해 최하급 단위였던 형까지 지방을 파견했다. 그래서 파견된 이제 지방관은 태평천국의 초기부터 참여한 상제원들이 많았다. 그래갖고 이제 태평천국의 어떤 토지제도, 그 다음에 행정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봤어요. 자,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은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성들의 전족을 금지시켰다는 거. 여성들의 동계에 나와 있죠. 여성의 정족을 금지했다. 전족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중국 여자들이 예전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발을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발을 꽁꽁 매갖고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남자들의 어떤 성적인 그 매력을 높일 수 있다. 남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족이라고 해요. 이 전족은 5대 19대 그 어느 남당인가? 남당의 그 왕실에서 그 행해진 간행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일반민까지 이제 학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전족을 금지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거는 그 태평천국 운동회들이 계가 출신인 이유도 있어요. 계가들은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개간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남성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도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족을 하면 여성의 노동력을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가에선 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나 봐요. 전족을.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태평천국 세워지면서 정족을 금지시켰다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노동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 반응권이 좀 셌나 봐요. 그래서 남녀평등을 내걸었다는 거. 왜냐하면 제대로 안 됐죠, 이거는. 나중에 뭐 축적도 두고 뭐 첩도 두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국어문체 제창이 있어요. 국어체. 그 국어문체를 제창을 했다는 거. 네, 국어문체 그 백화문이죠. 백화문 사용들을 했다. 네, 이 내용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에 잠깐 제가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네,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자정신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300페이지 펴보세요. 300페이지. 자, 여기 보면 자정신편인데 이 자정신편은 이 강자중국사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 홍인가의 자정신편에 볼 수 있듯이 자주적인 근대화 구성도 있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요것만 잠깐 설명드리는데 자, 이 그 자정신편의 내용을 이제 보면 잠깐만요. 뒤에 있나? 네. 요거에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네. 자, 자정신편의 내용을 보면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잠깐만 지금 기다리세요. 예. 하나적인 질문. 예. 자, 그 홍인간의 자정시편을 보면요. 분당의 소송을 통해 중앙집권 강화, 서구의 기술과 문물의 도입과 서구 열강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 교육관계 증진을 위한 중국의 국부와 민부의 증진 등 개방적인 근대화를 추구했고요. 그러나 제한적인 자본주의적 개혁 방안으로서 기왕의 태평천국 경제 인연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태평천국 같은 경우는 군등 사상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군등보다는 차별이라도 생산력을 증진시킨 자본주의 개혁 방안을 내세웠다는 게 이 자정편의 의미야. 그리고 그래서 요 책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자정신편에서는 근대화 구상도 있었다. 그러나 운동의 주도자들 두고 있던 중국의 정통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자,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서막을 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 그렇다면 태평천국을 종교적 혁명운동을 볼 것인가? 분명히 태평천국은 배상제교회란 종교 집단을 토대로 하여 엄청난 결집력과 역량을 발휘했다. 그러나 태평천국은 종교적인 문제 이외에 세속적 일상사회에 관한 문제 해결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었고 순전히 종교적 혁명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제도 많다는 거죠. 다수 농민의 심연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평천국을 농민운동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민의 지위 향상을 시키는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급투쟁으로서 농민운동을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중국 사회에서는 계급적인 어떤 갈등이 그 존재가 분명하다. 중국 사회에서 계급적 갈등 그 존재가 불명확했다. 결국 이상학 본같이 태평천의 성격은 어느 한 가지 시각에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다양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예. 자, 태평천국에 몰려왔까 그 요인을 이제 볼게요. 태평천국은 이제 이렇게 잘 나갔다가 그러니까 남경에 거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몰락 배경을 좀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지도층에 네 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청경참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청경은 이제 남경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뭘 들 수 있냐면 태평천국의 반유교적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세력을 이제 재편성시켜 신사층들 자극시켜서 신사층이 이대로 안 되면 이건 왕조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 정통의 멸망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자체적 군대를 조직을 해요. 항영들을. 그래서 중국 땅에 이제 중국본에 호남성 상군이 있고 이홍장에 뭐 안희선의 해군이 있고 자정당이 뭐 초군을 조직을 하죠. 게다가 세 번째로는 외세의 청조의 외세의 청조 지원이야. 예. 원래 외국은 이제 외세들은 처음 볼 때 외국 열강들은 얘네들이 기독교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고 봤어. 청나라 지원할지 태평천국 운동을 지원할지 이렇게 두고 봤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나 뭐 어떤 사절단을 파견했죠. 어, 서양 열강들이. 근데 서양 열강들이 딱 보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기독교 이단이거든요. 이단. 그리고 또 얘네들이 아편무역 같은 걸 이제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이 그 청조 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아편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청조부터 많은 걸 얻게 돼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될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태평천국을 버리고 순절하고 청조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군대 파견하기 좀 약간 명분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상승군을 만들어. 그래서 용병부대인 상승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죠. 예, 그 여러 가지 물자나 무기도 지원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다 추가하자면, 그때 이제 강북 지역에서는 영군이라는 게 있어요. 영군. 예. 여러 이제 도적 집단들 이제 모아갖고 영군이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이 영군과 반란세력들의 어떤 연대를 제대로 못했다. 예, 연대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태평천국의 몰락과 그 요인을 볼게요. 자, 남경의 수도를 정한 태평군은 지배층의 분열로 양자강 수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고요. 그 이한 때까지 군사적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1860년대에 들어와 몇 차례 거쳐 상해 공격이 실패했고 결국 태평천국 운동의 수도까지 함락되었다. 요거 예전에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상해 공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해를 공격할 때 그 주변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상해에 많이 유입되었어요. 그래서 상해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태평천국 관련된 게 아니라 소도회라는 조직 있죠. 이 소도회 봉기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동아시아 교과서 할 때 뭐냐면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청왕은 남경 함락 이전에 병사했고 그리고 10만 명이 살해되었다. 일부 장당들은 1868년 영군과 연합해 태평천 면을 유지하긴 했으나 청경이 곧 남경의 함락과 더불어 태평천 공군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영군이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강남 지역에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북쪽에 영군이라는 조직도 있었어요. 근데 영군은 태평천국처럼 이렇게 한 개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도적 집단을 그냥 영이라고 불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들과 연계가 있었는데 잘 안 되려고 했어요. 연계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는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 강자중국사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영국까지 볼 필요 없고 그 그러니까 영군의 어떤 자세한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영군이 어떤 사람들이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군을 보면 태평천국과 같은 시기인 1853년부터 시작해 태평천이 몰락한 후 그 몇 년 뒤인 1868년까지 하북 지방에 공개한 반청 반란 집단, 염이라는 집단의 의미는 명칭으로 영군은 백년교도 난 이래 하북 지역 실업자, 소금 밀매업자 등을 출발해 자칭 항출의 침투에 반청의 기치를 내세웠다. 태평천국처럼 달리 혁명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떠돌이 약탈군 상태에서 청주에 진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태평천국의 실패 요인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 지도층의 내분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이념 붕괴인데 남경의 첨단 무력, 풍국상과 소조기는 전사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북상 중에 이제 전투 중에서 전사를 했고 이 청와 홍수련이 좀 문제야. 이 홍수련이 좀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종교에 미쳐가지고 풀어박혀서 어떤 교리나 연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정사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에 침착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학 양수천이라는 사람이죠. 그 양수천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동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권력을 짊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 권위, 이 강동이라는 의식과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는데 그는 야망이 크며 위압적이고 독선적 태도 일관되어 다른 지도부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내용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 앞에 청왕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청왕 홍수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동쪽에 양수천이 있고 동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익항이 있어요. 익항, 석달계. 그 다음에 북항이었던 위창이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동항이 양수청이 청왕을 불러다가
이게 뭐 하나님의 빙의하고 뭐 예수님 빙의하면서 이등 병무 청왕을 막 꾸짖으니까 뭐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청왕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니까 청왕은 좀 열이 받겠죠. 순간적으로. 예. 자, 그리고 이제 동안과 북한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위창이가 이제 양수총을 무식하더니 비난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청왕과 위창이가 짜고 이 양수총을 공격해서 양수총을 죽여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청왕과 위창이 간에 또 내분이 나죠. 그리고 얘네들이 청왕이 위창을 죽이고 그 과정에 석달기가 꼴 보기 싫다 해갖고 도망가다가 이제 사천성에서 이제 죽게 되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 과정이 이제 북경참변 그러니까 청경 사태의 원인이거든요. 청경참변에.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1856년 8월에 중순 양수청이 마침내 청와의 지위를 넘보는다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자 양수청에게 심한 수모를 당했던 위창이가 9월 초 양수청을 습격해 그와 그의 친척 부하를 학살했다. 자, 이와 같은 위창이의 대량 학살은 태평천국 정예군의 소멸을 위한다. 더구나 대량 학살에 밀렸던 석달기가 위창이의 위협을 당해 난경을 떠나자 위창이는 그의 가족까지 학살했다. 갈수록 이제 심해진 위창이의 정행과 핍박이 느낀 청왕은 위창이의 세력을 처단했다. 사륙전이 끝난 뒤 석달에게는 청왕의 요청은 안경을 돌아왔으나 청왕과 그 형제들의 의심과 위협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대군의 꿈은 안경을 완전히 떠나버렸고 이후 그는 태평천국 운동의 주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벌였고 여러 성을 전전하는 끝에 사천성에 진입하려다가 청군에게 진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혼자 남은 청왕은 그러니까 홍수전은 이제 믿을 게 이제 핏줄밖에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자기 뭐냐면 헐족들로 해갖고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집권 정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요. 자, 지도층의 이러한 내분으로 정예군이 큰 타격을 입은 후 수에는 초기 지도자 중 천황만 남게 되었다. 자, 그러나 그는 다시 종교 속에 침착하였다. 게다가 청왕은 홍씨 외엔 누구도 믿지 못할 태평천국은 홍씨 일가의 전제왕조 변했고요. 무능하고 부패한 홍씨 일가는 군사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는 태평천국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1858년 말에 군사적 수세에서 벗어나게 되자 홍수진의 조카 홍인간이 태평천국의 재기를 시도했지만 그 지도층의 내분이 기울기 시작해요. 대세는 만회하지 못했다. 자, 이 홍인간 관련된 얘기는 아까 지금 얘기했죠. 후기 지도자로서 자정신표를 썼다고 했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시고 한번 읽어보죠. 뭐 아까쯤에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태평천국의 지도자인 홍인간이 지은 책으로 중앙집권 강화, 은행, 철도, 기선, 그다음 강상개발 등 서구식 기술 및 문물을 도입했다. 서구 열강과의 우호적인 외교와 교육 증진을 통해 국왕 등 중국의 근대화 방향을 제시했고요. 태평천국의 근대적 개혁 성향을 보여준 중요한 목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둘째는 신사층의 반격이었죠. 그래서 신사층에는 태평천국 운동이 내걸었던 반유교적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중국의 정통이 무너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항용을 만들어 결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죠. 자, 둘째는 신사층의 반격이다. 그래서 태평천국에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로서 정통적인 어떤 정통체의 옹호자인 신사층을 수용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래서 태평천국의 혁명 이념과 배상적의 교리는 중국의 정통의 명교를 지키려는 명교가 어디에 명교는 뭐야? 유교죠. 자, 유교를 지키려는 지주 신사층을 태평천국의 반대파에 결집시켰다. 그래서 결국에 태평천국은 청주의 고위 관린 중국군이 자신의 고향인 호남성에 조직한 상군과 그다음에 이거 명칭 외워두셔야 되겠죠. 상군, 중국군 시야의 막내였던 이홍장이 안희성에 조직한 해군 이런 비정규직인 지방군에 개멸당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서구의 열강의 간섭이죠. 자, 열강은 처음에는 태평천국을 청주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실질적인 정권을 인정했다. 때문에 그들의 무장 간섭을 미룬 채 사흘 강망하면서 청주와 태평군 양쪽에 무기를 받았다. 그러나 2차 중영전쟁이 끝나고 북경조약을 통해 청주부터 원했던 모든 조약상의 특권을 얻은 뒤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자신이 이제 청주 지켜줘야지 청주로부터 얻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서태후와 그 다음에 공칭왕이 쿠데타 청주의 실권을 장악하고 협조적인 정책을 취하는 등 이 쿠데타는 이제 북경 전변이라고 해요. 북경 전변. 이 북경 전변을 통해서 서태후와 공칭왕이 권력을 장악했죠. 특히 서태후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쿠데타가 청주의 실권을 장악하고 협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는 1861년부터 청주를 적극 지원했다. 자,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대상제교의 어떤 기독교 교리 왜곡의 허무감, 태평천국의 아편보역의 언급 정책, 이거 태평천국 지도자들의 통치 역량에 대한 회의 등으로 하나가 이유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열강의 간섭은 그 청군에 대한 근대적 무기 제공, 그리고 외국인들 용병에 참여 등으로 형태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청주부터 상승군에 대한 칭호를 이렇게 형태있고, 특히 열강은 자기가 직접 기획하기는 좀 힘드니까 1862년에 태평군의 상해 공격에 격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때 열강은 간접적으로 도와줬죠. 그래서 외국인 용병들을 이제 지원해 준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청주부터 상승군의 칭호를 받은 외국인 용병 부대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상승군. 그래서 이제 청국의 태평군의 공격을 참여했다. 그래 근대적 무기를 이용해서 이들의 활동은 태평천국 몽락에 일조했다. 자, 이런 근대적 무기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했죠. 외국군이 이제 매세가 주어진 뭐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소총이라든지 등등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양무운동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해요. 양문도 배경과 또 연결시켜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외국과 협조 관계가 이루어졌잖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양문동의 분위기를 뭐냐면 형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 이렇게 있고 네 번째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넷째는 영국과 같은 그 여타의 반청 그 세력과 연대해서 실패했던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쪽에 영군이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태평군 자체 내 종적, 행정 연계망이 부족해 조직력 부족이나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영군과 합동작전을 펴했지만 반청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태평천국의 이념과 현실 간의 갈등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세운 이념하고 현실이 맞지가 않아. 하는 행동이. 그래서 태평천국은 농민의 여망인 그 균등한 소유력 분배 그리고 상지 아래에서의 만민평등을 지향한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초기의 세력 확대에 성공했다. 그러나 남경의 수도를 둔 후 전제 군주적 체제를 완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 엄격한 신분 계층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안정된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지주를 옹호하는 정책도 서슴지 않았다. 자, 그리고 또 남녀 평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축첩을 해요. 원래 축첩극 같은 건 이제 폐지하고 막 그랬잖아, 남녀 평등을. 근데 그 청경에 남경에 이제 딱 자리 잡고 나서는 다 각각의 지도부들이 수십 명씩 첩을 거는 거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그 내용들이. 자, 이런 이념과 현실과의 괴리는 그 태평천국 운동을 좌절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태평천국 이후에 이제 사회 변화를 볼게요. 태평천국 이후의 사회 변화. 요거 이제 보기 전에 태평천국 운동의 그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동기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그 652페이지 펴보세요. 태평천국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두 번째 인증번호를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28번이에요. 자, 태평천국 운동은 중국의 혁명운동을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운동은 비록 실패 끝났으나 중국의 18개 성 가운데 16개 성에서 16개 성 가운데 16개 성의 운동의 불길이 파급되었으며 인명피해만 해도 2천만 회 해야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개 성은 하북 정도들이 포함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영군하고 영계작전하고 연결됐어요. 예.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 영군과 이제 한번 그 연결을 해보려고 북상을 했다고 했잖아. 예, 북상을 했는데 이 북상군이 제대로 안 됐어. 와서 이제 깨지고 특히 이제 먹는 문제에서 이제 잘 안 됐던 거야. 그 강남인들은 주로 이제 뭘 먹냐면 쌀을 먹잖아요. 근데 강북에 가보니까 쌀이 아니라 분식 문화거든. 예, 그러니까 이 분식을 이제 정화하니까 이게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북상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16개 운동의 불길이 파급되었으며 인명피해만 해도 2천만의 헤어져 역사상 유례가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유혈혁명 운동이었다. 이학계 이 운동을 주도한 홍수정이 기독교 교리를 이용하여 혁명을 전개했다는 점과 종래의 농민운동과 그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종래의 농민운동은 이제 뭐 그런 기독교나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았죠. 뭐 알지도 못했고. 자, 그래서 이제 진말의 진승 5강의 반란을 비롯해 정미의 난, 후한말의 한건당, 수말의 미륵구도, 당말의 이 항소의 난, 원말의 홍건당, 명말의 이자성 난 같은 수많은 농민 반란은 대부분 미신적인 비밀 결사와 그 명말의 이자성 같은 수많은 농민 반란은 대부분 미신적인 비밀 결사와 미륵불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태평천국 운동은 중국 사상이 아닌 뭘 바탕으로 하고 있죠? 서구의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혁명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다음으로 그 이 운동은 이후 무소위 전개했던 민주혁명의 성구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문은 태평천국 운동을 중국의 민족혁명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민권주의의 부족함에 있다고 하여 이들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1927년 이후 농촌의 홍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태평천국 운동을 농민정쟁에 평가하고 군대의 평성과 교율이 이 운동에서 배우고자 했다. 자, 이 운동의 청주의 봉건사에 준 영향이 매우 컸으며 특히 그 중국군의 상군, 이용장이 해용, 그 다음에 등 한인 유용군이 반란 진압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자, 이들 계기로 한인관료 입지가 강화되면서 이들이 양호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태평천 운동은 조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후대 태평천국 운동이 후대 어떤 여러 가지 혁명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모태똥이나 손문 등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시 넘어갈게요. 태평천국 이후에 사회 변화를 보죠. 자, 태평천국 이후에 이제 중국 사회 변화로는 우선 청주의 대외 정책의 전환을 줄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제2차 중영정제 피해 북경조약을 맺고 대내적으로는 태평천국에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1861년 7월에 한풍제가 피난길에 사망했다. 자, 도망가다가 이제 거기 열분 나서 합병을 죽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어, 그러나 북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북경전을 맺어, 잠깐만, 여기 읽을게요. 한풍제를 자신의 뒤를 이은 황제 동치제가 어린 나이인 걸 고려해 그를 보필한 8명의 대신을 생존에 임명해 두었다. 그러나 북경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북경전을 맺을 책임을 맡고 있었던 공칭왕은 새 황제가 북경에 돌아오자 그를 보필했던 8대신 중에 핵심자인 3명을 처형해 보이고 누구하고 손을 맺게 되냐면 그 동치의 어머니였던 서태후와 손을 맺게 되죠. 그래서 동치의 어머니 서태후의 수연천전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공치왕은 이러한 정벌을 통해서 그 국정의 제1인자가 됐다. 이걸 이제 뭐냐면 국정정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네. 그리고 이때 총리하고 대신을 이제 맡게 되죠. 자, 공치왕은 제2차 중영전쟁과 태평천국 진압 과정을 통해 서울 열강의 그 우세한 군사력을 충분히 목도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청조가 취해왔던 서양에 대한 비협적인 태도를 일변에 열강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시작했다. 그래서 서구에 앞선 군사 기술을 비롯한 문물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외교를 전담한 총리하문을 설치하고요. 자, 이 총리하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민공법에 입각해서 서양과 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기 위해서 설치된 거야. 외국과 관련된 그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총리하문과 좀 비슷한 게 뭐냐면 통리하문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이 통리하문도 이 총리하문의 영향을 받고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분위기 속에 태평정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고위관리들. 자, 이 사람들은 보통 한인 신사들이죠. 한인 신사 관료들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홍장이나 뭐 진국본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 근대문물을 목표한 양모운동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다음은 이제 신사층 양쯔강대가 그로 인해서 이제 악인된 사회 문제를 들 수 있다.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비정규 지방의용을 유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조는 상군 등 그 당시 상군 등의 과거 급제 자격, 관료 지각 등을 증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정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신사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하여 태평천국 진압 이후 신사층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고 간직수는 제한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만 해서 관료 후보자인 신사층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자, 신사층의 어떤 항청사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사층의 지나친 팽창은 항청사에서 신사가 아닌 일반 농민들 부담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한인 관료 세력의 증대와 지방 중심적 경향이 확대였다. 그래서 태평천국을 진압한 상군과 해군 등 지방군은 그 중국군 이용장 같은 한인 고관 관리들이 조직한 것이다. 자, 얘네들이 이제 군대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 유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재원을 뭘로 마련했냐면 이금을 마련했어.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금은 일종의 통행세야. 국내 산업강세, 그러니까 통행세인데 예전부터 걷었던 건데 이걸 이제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걷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냥 걷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금에 대한 징수권을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 이후에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자신의 군대 기반을 통치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자치적으로 사용했고 그 외에도 그 당시 동전이나 지폐 있죠. 지폐를 남발했어. 지방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전과 지폐가 남발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죠. 자, 이런 이유 등을 해갖고 이게 이제 중앙 재정을 고갈시키게 돼요. 중앙정부의 재정을. 자, 재정을 고갈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행정과 군사권도 이들 한인 고관들이 장악했고 지방군은
청조가 아닌 지방군 지도자는 사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자, 이들 이 지방군이 1920년대 중국 각지에서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는 군번의 씨앗이 되었죠. 예. 자, 청조는 이들 지방군에 대한 통제를 갖지 못했고 이와 같이 지방군국적 경향은 청조를 멸망하게 만든 신해문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양무운동 이와 같은 분권적 사항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태평천국 운동에서 이제 그 변화는 첫 번째로는 국경정변이 발생이 돼서 서태와 공치왕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동에서 총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사층의 양적인 확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 또 세 번째는 한인 관료 세력의 증대와 지방 중심 경의 확대. 그래갖고 상군이나 해군 등등 해갖고 얘네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지방 행정을 장악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이게 나중에 또 군부의 씨앗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무운동의 추진 주체를 볼게요. 양무운동을 이제 볼게요. 양무운동을. 자, 양무운동은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이거는요. 네, 좀 쉬었다가 했습니다.